자, 이제 5부 간단하게 해보죠. 아까 뭐 오이디푸스 얘기하셨고 프로이트 지랄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 여기 이 사람은 실존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가 신화가 아니고 실존 인물인데 희생양 메커니즘의 아주 훌륭한 예다. 이것은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너무 개화되어서 이제 그 파르마코스 풍습, 파르마코스 풍습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국을 파워머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파워머시가 된 것이 이제 파르마콘하고 파르마코스하고 어원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파르마코스는 일종의 휴먼 스케이프고트입니다. 인간 희생양을 인간 희생양 풍습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찍 종식되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지랄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예로서 이제 티냐의 아폴로니우스의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 거지에 대한 투석 이야기를 하죠. 이제 거지에 대한 투석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죠. 네. 거지에 대한 투석, 그게 네. 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그 그리스 폴리스의 패스트나 역병이 걸렸을 적에 그 책임을 거지에게 전가시켜서 투석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는 사탄이 하늘에 쓰러지는 것을 아폴로니우스가 그러니까 돌을 맞은 거예요? 아폴로니우스는 그 거지가 아니라 거지가 따로 아니라?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이교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네네, 그럼 이 사람이 한 지도자. 역할은 뭐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 거지를 투석시키도록 했죠. 투석시키도록 네네, 했다. 네네, 정리해보면 역병이나 이런 패스트 같은 게 돌았을 때 네네. 아폴로니우스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사람들을 끌고 가서 네네. 거지에게 네네. 돌을 던지게 했다. 네네네. 근데 패스트가 나았나요? 뭐 이제 그렇게 했다고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결국은 고대 그리스에 유행했던 이제 파르마코스 그 횡의의 예정. 항상 보면 패스트가 유행하고 또 한 파르마코스의 역할을 하는 거지를 희생시킴으로 해서 물론 이제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마술적 인과관계죠.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의 건친상관과 붙인 사례가 그때 테베스의 역병, 테베스의 그 패스트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의학적으로는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술적 인과관계로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만적사냥이잖아요. 이제 똑같이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패스트나 역병의 위기가 닥치면은 그런 식으로 거지를 투석해서, 특별히 이제 투석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걸 파르마코스라고 한다고요? 네네. 파르마코스의 원래 뜻은 뭐예요? 파르마코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휴먼 스케이프고트. 근데 인신제사. 네네. 근데 이제 데리다의 파르마콘 개념도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지라르가 항상 이제 파르마콘, 또 파르마콘과 연결되는 게 파머시라는 약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약국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신제사에서 약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이 데리다의 파르마콘 개념에도 약과 독의 이중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염소의 존재 자체가 독인 동시에 약이에요.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독과 같은 존재로서 살해당한 다음에 약이 되는 거예요. 이 어원이 우리 파머시까지 나오는 거예요. 약국이라는 개념. 그래서 약국 파머시하고 파르마코스하고 어원적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카타르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이 포에티카, 시학에 나오는 카타르시스도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카타르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카타르마도 파르마코스도 마찬가지로 휴먼 스케이프고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카타르시스를 끼는 것이 아니라 카타르마의 희생을 보고, 카타르마의 추방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마하고 카타르시스, 파르마코스하고 파르마콘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파머시만 알지
똑과 같은 이 파르마코스의 존재 자체를 근데 이제 잘 일반적으로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나오는 그 카타르시스는 영웅의 어떤 비극을 보고 네네. 그것이 감정 정화를 일으킨다. 그렇죠. 이제 그게 그리스 비극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극. 근데 비극 극장의 그 배우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쉽게 말하면 희생염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게 그리스 비극이라는 그 트라고이디아 예.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트라고스는 염소거든요. 그게 그리스 비극의 문자적인 의미는 염소의 노래예요. 희생 염소의 노래예요. 아, 이거 참 재밌네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희극은 평범한 인간보다 더 열등한 인간의 이야기고 비극은 평범한 인간보다 더 위대한 인간, 우월적 인간의 이야기. 하지만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라우리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짐에 당하는 왕따들의 이야기인. 그렇죠. 이제 제라른에 의하면 그리스 비극이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의 발견에 큰 기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 비극을 연구하면서 희생양 메커니즘 이론을 완성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 비극을 우리가 뭐 실존주의 철학이나 헤겔이나 그다음에 하이데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인간 실존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마녀 사냥이고 희생양 현상으로 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 비극이라는 그 트라고이디아의 문자적인 의미는 염소의 노래예요. 그 염소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 염소고 그리스 비극이 경연될 적에 그 가운데는 희생 염소를 살해하는 재단이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그리스 비극을 비극의 그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초기에는 염소 가죽을 입었어요. 아하. 쉽게 말하면 배우들이 희생 염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그리스 비극이 희생 제의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생 제사가 있었고 나중에 연극이 희생 제사를 대체합니다. 동물 제사가 인간 제사를 대체하듯이. 그래서 사실 그 영웅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희생 염소죠. 희생양, 그 약자고 장애인이고 네. 그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그렇죠. 죽여놓고 난 다음에 네네. 그를 이제 영웅으로 만들고 네네. 이제 영웅시하고 신화, 신격화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이디푸스는 희생 염소 맞아요. 희생 염소 역할을 대체하는 거야. 오이디푸스 이야기도 비극이죠. 그렇죠. 그리스 비극 중에 가장 유명한 비극이 오이디푸스 렉스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희생 염소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이다. 그래서 신화를 신을 생산하는 장치다 뭐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네. 하는 모양이군요. 그리스 비극이 희생 염소의 노래라면 저는 이제 그 기독교는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린 양의 노래고 아하. 그리스 비극은 희생 염소의 노래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제가 차이에 대해서 항상 최근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이 차이에 대해서 이 양과 염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복음서와 신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 결정적이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희생양과 희생염소의 차이. 우리가 그냥 구분 없이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희생염소는 죄가 있어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로 네네. 네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 비극을 네네. 만들어내지만 네네. 성경은 복음서는 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네네. 어린 양의 노래다. 그렇군요. 에밀 뉘리갱은 사회를 네. 하나의 신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사회 자체가 초월적이고 그래서 포에르바는 인간을 투사한 것이 신이라고 했지만 에밀 뉘리갱은 사회를 투사한 것이 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그 사회가 신의 노릇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그가 얘기하는 사회의 어떤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도 결국 이러한 에밀 뉘리갱이 얘기하는 그 신으로서의 사회 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까? 네, 지라르는 이제 에밀 드루킹의 입장을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종교와 사회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사회학의 단초를 어떤 시작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순수 사회학이 아니라 보통의 현대에 보면 사회학이 굉장히 순수 사회학, 종교를 빼버리려는 그게 이제 세속화 태세의 관점이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옳지 않고 사실은 사회와 종교를 연결해서 보는 그런 관점의 시작이 이제 드루킹, 저희 배울 적에 에밀 드루킹이라고 했는데 드루카임 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지라락파에서는 이 에밀 드루카임의 어떤 관점에 많이 친화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 그 지라르 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장페르 드피 같은 학자들도 드루카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두 이론이 비슷?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그 20세기 후반에 보면 종교를 공적인 영역, 공적인 논의에서 많이 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속화의 태제, 세속화인데 쉽게 말하면 종교를 사회학에서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폴 틸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와 종교 연결되어 있고 그런 관점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학을 기피한다는 것은 종교까지 논의한다는 것이죠. 아하.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보다 더 깊은 사회학은 종교 사회학이라는 것이죠. 아, 네. 그렇군요. 순수 사회학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태초에 종교가 있었고 종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철저한 어떤 사회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라르 학파는 철저하게 이제 상당히 학제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하지만은 이제 그 에밀 드루카임이 등장한 것은 이제 그 어떤 사회를 신으로 본다. 드루카임이 이야기했던 게 사회적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지라르는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초월성은 에밀 드루카임이 이야기했던 사회적 초월성과는 구분되는 초월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좀 가치 판단을 개입시켜서 그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유대 기독교 전통의 바깥에 있는 초월성은 사실은 그것은 거짓 초월성이고 드루카임의 표현대로 하면 사회적 초월성이지 참된 초월성은 아니다. 그래서 지라르는 이제 참된 초월성을 인정합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왜냐? 그 쉽게 말하면 희생양 메커니즘의 온네상스, 그 인지불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내부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직적으로 침입해서 외부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그렇군요. 그것은 그러면 내부로부터 나올 수 있다, 없다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래서 지라르는 이제 가끔씩 인문학자로서 대부분 성령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은 이제 성령을 가끔씩 인용을 합니다. 네. 요약하면 이런 거군요. 에밀 뒤르갱은 사회를 신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사회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네. 신에 대한 혹은 종교적인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네네. 그런 점에서 르네 지라르가 순수 사회학이 아닌 그런 종교 사회학의 영역으로 에밀 뒤르갱의 어떤 연구를 존경하긴 하지만 네네. 그러나 에밀 뒤르갱이 얘기하는 어떤 사회 자체를 신으로 보는 그런 관점, 그것은 사회적 초월성으로서 네네. 거짓된 것이다.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에밀 뒤르갱하고 또 네, 거리를 그렇죠. 거리를 두고 두고 네네. 있다고 할 수 있군요.